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제가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갱년기 장애를 앓으며 만 49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아서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양쪽 무릎에 부담이 된다며 누워 지내라는 닥터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과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설레임에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하기도 하지만 아픈 무릎은 내 자신이 챙겨야지 강한 마음을 먹으며 그래도 나에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구독자 친구들이 있다. 눈물을 떨구다가 마음을 굳세게 잡고 사연을 정리하여 오늘 사연을 전합니다. 나의 이름은 지안. 올해 38세. 사람들이 말하는 연애 한번 못해본 전형적 못쏠려 뻣뻣하고 성적 매력 제로. 재미없는 수녀님 스타일 무례한 남자들에겐 때로 172cm 주먹 맛을 보여주기도 한다. 홀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거지같은 자취방에서 발발이 놈을 손수 때려잡아 경찰관에게 대령한 사건도 있었다. 그 발발이 놈은 아니라며 딱 잡아떼고 오며 가며 귀찮아 그냥 합의로 끝난 적도 있다.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 오늘도 출근을 한다. 거지 같은 원룸에서 현실 탈출 숨구멍. 아지트 그 집 카페 사장님은 함부로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가벼운 목례와 오늘도 라떼 한 잔 드릴까요? 그게 끝.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 정확히 사장님의 센스 때문에 이 공간이 안심구역이 된 거다. 사람들에게 아이컨택을 제대로 못해 압박 면접에서도 광탈, 남자와의 어렵게 마련된 미팅 장소에서도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본 후 상대방 남자는 오해를 한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핸드백에서 주섬주섬 더듬어 화장지인지 손수건인지도 머릿속은 지진나며 그게 아니고요. 그날의 만남은 바로 광탈. 엔딩. 나는 이 집 주인장의 매너에 커피 맛보다 이 공간이 주는 아늑한 위로가 오늘도 카페를 찾게 된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춘다. 쭉쭉 뻗은 산세베리아도 싱그럽고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은 몬스테라의 커다란 잎사귀 주인장 언니의 어반 스케치를 감상한다. 사람들은 나를 모태솔로라는 이상한 단어로 정의했다. 그 단어는 마치 내가 사회적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따라다녔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수많은 선자리. 작가는 수입이 불안정하지 않냐는 노골적인 질문과 무관심한 눈빛들 속에 나는 점점 작아졌다. 사실 임팩트 있는 스타 작가였거나 아니면 일이 꾸준히 들어오는 공무원 스타일의 수입이 있는 작가라면 그런 소리를 감히 누가 하겠나? 저 여자는 일에 빠져 살아서 결혼에 대한 여유가 없나 보네. 이러겠죠. 현실은 6개월에 하나 일이 들어올까 말까. 이대로 살다가는 미래의 구더기 방치 고독사 예정 확정. 은행뱅크 앱을 켜니 잔고를 보니 한숨이 나온다. 쿠땡 물류센터에도 나가보았지만 심드렁한 면접관이 경력 없죠? 광탈. 나는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딱 봐도 일머리 없어 보이는데 다른 일 알아보시죠. 경력? 이런 몸 쓰는 것도 경력을 보는구나.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뻑뻑 피며 3355 모여있는 직원들을 뒤로 하고 나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좌석에 앉아 스발롬 집같게 뭘 한다고 나불거려 못생긴 놈. 네가 나를 알아. 괜한 화풀이를 한다. 팩트 폭행에 어지러질. 통장 잔고를 열어보며 한숨을 내쉰다. 내 자리는 세상 어느 창고 한 구석에도 없구나. 그놈 바지 가랭이라도 더 잡고 심파극이라도 찍어보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시켜만 주면 충성을 다하겠다요. 나는 현재 맞은편에 앉은 도윤을 본다. 도윤은 밝게 웃으며 예식장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지안 씨, 여기 호텔 예식장이 꽃장식이 예쁘대요. 지안 씨도 마음에 들죠? 나도 희미하게 웃으며 도대체 저놈은 내 어떤 점이 좋아 저러는 걸까 생각하며 도윤 씨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지안 씨 걱정 마세요. 지안 씨는 피부관리 신부 메이크업 잘 받도록 관리만 하세요. 주름 생기니까 제가 쫙 신혼여행부터 예식장이랑 청첩장 다 알아서 할게요. 지안 씨는 나 안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도윤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충성 별스타 팔로우 중 한 명이었다. 선물도 하고 식사 자리 제안도 그가 먼저 하였는데 키는 나보다 10cm가량 작았지만 나는 그런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냥 세상 모든 사물이 키가 크든 작든 말랐든 그런데 저 남자놈은 나에게 관대하고 위협하지도 않고 결혼까지 제안하니 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었다. 나에겐 못쏠 탈출 이 시급했고 유부남놈만 아니면 되었다. 평생 나는 인기가 없었으므로 남성들의 시선조차 받아본 일이 없고 그냥 업무적으로만 이어지는 관계였던 것 같다. 나에게 처음으로 흥미를 보여준 남자. 나는 사랑보다 안도감을 먼저 느꼈다. 드디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는 안도감. 그게 재앙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비극은 몇 달 전 저녁 식사 자리 상견례 식당에서였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고급 한정식집. 도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 태준이 무심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나의 시선이 시크하고 큰 눈빛에 샤프한 태준에게 머문다. 눈이 안 가려고 해도 왜 그에게 눈이 가는지. 태어나서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못쏠. 38년 못쏠. 이제는 38광땡. 공고 졸업, 공대 졸업, 공대 대학원 IT 회사 모두 남초 회사를 다니다가 지긋지긋해서 작가로 들어섰는데 우연히 어떤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인정받은 기분이었고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내가 걸어온 코스는 남자가 많으니 시집 가는데 문제없네. 좋겠다지만 지하철 2호선 3호선 수많은 유동인구가 내 남자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고 여자들도 적이며 남자들도 경쟁 상대. 나는 오히려 더욱더 고립감을 느꼈었다. 동료의식, 친구, 유대관계라고는 내 인생 통틀어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친구 아이가라는 이야기는 그냥 영화, 만화, 드라마에서 보는 거일 뿐. 연애 또한 글로 배우고 드라마에서 배운다. 기대 없이 나간 상견례 자리였다. 그래도 어른들 오시는 곳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정 롱스커트와 하얀 빳빳한 린넨 셔츠를 사입고 나갔다. 긴 머리를 곱게 들이운 채.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장의 박동을 들었다. 내일 모레 웨딩 마치 약속된 내 남자가 아닌 그 남자의 곁에 앉은 태준을 보며 남자 쌍둥이 아이들은 누나 은하철도 999 메텔 같아요. 그 노랑머리 여자 요즘 두니버스에서 틀어줘요. 까불까불 귀여운 재간둥이. 태준과 나의 눈이 아주 잠깐 마주친다. 태준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선을 돌린다. 쌍둥이들 떠들면 혼난다. 이놈들 저쪽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 쌍둥이 엄마 데리고 나가서 놀다 와. 어른들 이야기하시잖아. 그녀는 불이 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퇴장한다. 몇 초 사이의 정적이지만 우주가 멈춘 시간이며 상견례에 참석한 어른들은 그냥 병풍이며 태준과 나를 위한 무대 소품이며 이날은 태준과 나를 만나게 하려 시공간이 작동하는 거라면 아쉽게도 비극이지만 태준은 특유의 카리스마 있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도윤아, 지한 씨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차 좀 더 챙겨드려라. 옆에 차주전자 있잖아.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드려. 그는 이미 다른 이의 정혼자였다.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미소 아래 내 마음을 겹겹이 숨겼다. 6월이 되었다. 결혼까지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오늘따라 비가 세차게 내렸다. 그런데 태준과의 빗속의 밤의 조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거리. 나는 도윤을 기다리다 우연히 건물 입구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모른 채 할까? 어떡하지? 가슴은 콩닥콩닥거리지만 피하기는 싫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마주친 게 신께 감사하기만 했다. 우산 없으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도윤 씨가 오기로 해서요. 그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도윤이는 급한 회의가 생겼다고 방금 연락 왔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라고 하더군요. 둘은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다. 드륵드륵 드륵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린다. 깊은 대화는 없지만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전하지 못하는 공기가 가득했고 태준은 침묵의 깊은 흐르는 강을 깨기 위해 라디오를 켰다. 우연히 흘러나오는 음악은 로미오와 줄리엣 OST라니. 어 타임. 포러스. 글 쓰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시나요? 그게 이번 지필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이번 생에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나는 고개를 떨구며 에코백을 슬슬 문질렀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인물들은 슬프겠군요. 하지만 몇 년의 억겁 속에서 만난 그 찰나의 인연도 기억 속에만 존재해도 그건 사랑일 겁니다. 그 민들레가 그려진 에코백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신부의 떨림 설레임은 없었다. 그냥 일요일 오후에 내일 월요일 회사 가는 기분이랄까? 나도 모쏠 탈출했고 사회적으로 결혼한 여자라는 신분을 취득했다. 마치 국적 취득을 앞두고 있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도윤이 필사적으로 싫은 건 아니다.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IT 회사를 다니며 2억가량 모았고 나는 법적으로 미스이며 아이도 딸리지 않았고 불안정한 프리랜서래도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고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닌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도윤은 데이트하며 다른 남자에게 끼부리지도 못하는 내 성격 또한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다. 노트북 화면 위로 눈물이 떨어진다. 태준을 향한 내 마음을 내 소설 속에 녹여낸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서로의 진심이 비껴가는 것을 느꼈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갈망은 비밀처럼 쌓여갔다. 오지 못할 길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어 태준의 번호를 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외우고 있는 번호.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노트북을 닫는다. 사실 전화에서 뭐라고 할 건덕지 또한 없다. 드라마 영화에서는 쉽게 여주가 썸을 탄다. 하지만 내 성격으론 차 한잔 할까요? 가 너무 묵직한 부담이다. 어버버 하다가 사실 제안을 했는데 까이면 그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거기다 예상과 다르게 혼자 관계망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가 도윤에게 예비 신부가 나랑 만나자는데 어쩔? 이러며 우쭐대는 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나는 직장에서도 학부 때도 저급한 놈들을 봤다. 여친과의 잠자리 회사 동료들에게 잠자리를 자기 과시의 시놉시스로 제공하며 자식 능력 있네 그래서 단번에는 어디서 무인텔이 좋다는데 이지랄. 나는 개입도 하지 않고 끼지도 않는다. 조용히 인사과장에게 보고를 할 뿐. 처음엔 그 당사자 여자에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오히려 그녀는 나에게 화를 냈고 남자 새끼는 망둥어지능 여성에게 그런 일 없다 따고리발을 내밀고 나에게 주둥이 닥쳐라. 협박질을 했었다. 80% 남성은 그러지 않는다. 20% 남자들이 망둥어 꼴뚜기질을 하지. 왜 하필 내 주변에는 망둥어 꼴뚜기 같은 놈들밖에 없는지. 차라리 나는 모쏠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났는데 내일부터는 없는 사람처럼 마음에 묻고 살아야 하는 하늘의 형벌. 왜 하필 나는 저분을 미리 만날 수가 없었을까? 왜 좋은 건 나에게 안 주시는 건지. 내 남편의 형제로 혹은 지인으로 마주칠 때마다 나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웃어야겠지. 이번 생의 연은 여기까지다. 몇 년 후 오후 3시. 나의 서재의 책상 위에는 갓 발간된 소설책이 놓여 있다. 제목은 닿지 않는 평행선. 나는 창밖을 내다본다. 창밖에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작가로 산다. 남편과의 생활은 평온하지만 건조하다. 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치열하게 사랑하고 절망하지만 현실에 나는 이름 없는 감정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침묵한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는다. 당신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듯 나 또한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예의였다. 슬픔은 오로지 나의 원고지 위에서만 흐를 것이다. 내 서재 밖에서 부산스러운 소음이 들린다. 누군가 방문한 듯하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실한 도윤은 주말에는 쇼파 껌딱지가 되어 축구 중계를 본다. 벨이 울리고 태준이 과일 바구니와 아이들 장난감을 들고 들어온다. 형. 또 웬일이야? 저번에 왔을 때도 잔뜩 사오더니. 태준의 시선은 거실 끝에 앉은 나에게 고정된 이된다. 말할 수 없는 비밀. 도윤만 모른다.
아니, 도윤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모른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은밀해진 그와의 아슬아슬한 관계. 근처 지나다가 재수 씨 글 쓰느라 기력 딸릴 것 같아서 보양식 좀 챙겨왔다. 그는 내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 기꺼이 수고를 자처한다. 도윤의 집안일, 사소한 경조사, 심지어 내가 다니는 도서관 근처까지. 그는 늘 우연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내 시야 끝에 서 있다. 하지만 1미터의 관계가 유지되는 미묘한 관계. 꿈속에선 그와 공원 벤치에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며 어깨에 기대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1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컴퓨터로 치자면 치명적 바이러스이며 모든 가족 관계는 파괴되며 일상은 파괴된다. 누군가는 식당에서의 가족 모임이 짜증스럽고 번거스러울 것이다. 가사일도 힘든데 가족들이 모인다는 건 주부 입장으로서도 작가 입장으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테지만 나는 경우가 다르다. 시부모님과 도윤 또한 성격 좋은 며느리를 좋아한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낯짝도 안 비치고 집에 오는 걸 무슨 벌레 보듯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작가에 배운 것도 많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하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천천히. 시끌벅적한 가족 모임. 태준의 아내가 쌍둥이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태준은 아내를 돕는 듯 하지만 모든 감각은 지안을 향해 있다. 태준은 나의 컵에 물이 비자마자 채워주며 재수 씨, 에어컨 바람 너무 세지 않아요?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쌍둥이들이 내 주변을 맴돌다 비행기 장난감을 날리다가 슬쩍 얼굴을 비켜가 머리카락에 맞았고 태준은 극대노를 했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보를 터뜨렸고 태준의 아내 또한 나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태준에게 야속하다며 눈을 흘겼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도윤은 아, 형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귀여운 쌍둥이들 놀이방 가서 놀아보자. 아이들은 눈물을 닦고 급화색이 돌아 아빠 미워하며 도윤과 함께 식당에 마련된 놀이방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다. 그녀는 원망스런 눈빛으로 나를 몇 초간 쏘아보다 시부모님들의 식사를 돕는다. 콜라 더 드릴까요? 이 집 고기 맛있어요. 고기 썰어 드릴게요. 호호. 아유 성격도 고와. 복도 많지. 여자가 얼굴은 6개월이고 맘씨는 평생이라는데. 우리 쌍둥이 엄마가 최고의 현모양 처지. 태준이 저 자식은 분수도 모르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쑥쑥 그것도 쌍둥이로 뽑아줘. 남자들은 평생 애야 애 너무 맘 쓰지 말 거라. 무너진 자존감이 시부모님 칭찬 일색에 입꼬리를 올린다. 사실 뭐든 맞는 말이니까. 그는 티가 날 정도로 나를 쫓는다. 그가 건네는 물컵, 내 의자를 빼주는 손길, 나를 에스코트하는 그 모든 동작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다. 나는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설마? 가족인데. 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가끔씩 전화해서 우리 쌍둥이 커플룩 사려는데 어떤 게 좋은지 골라주시겠어요? 안목 있으시니까. 그날 밤에 전화한 사실을 안태주는 부인에게 왜 작가의 시간을 뺐냐며 결례라며 이야기한다고 했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길. 비가 조금씩 내린다. 태준이 먼저 달려가 나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운다. 쌍둥이와 아내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며 하고 끝내 나를 데려다 준다. 남편은 회사의 호출로 늦은 밤 회사로 향하고 시부모님은 인근 아파트로 가신다. 차까지 멀어요. 제가 에스코트 할게요. 도윤아 얼른 가봐. 너 승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코피 터지겠다네. 이번엔 대리 딱지 떼야지. 형이 윗선에 이야기해뒀어. 얼굴 도장 찍는 것도 실력 중 하나야. 오, 형. 역시 세심해. 지안아, 형님 우산 쓰고 먼저 가 있어. 형 고마워. 빗소리 속에 언제나 그렇듯 두 사람만 남는다. 저 설계 능력 사람 천에는 세팅의 능력이 40도 안 되어 대기업 회사의 주역이 된 게 아닐까?
태준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다. 지안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람들도 보는데.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이야기한다. 평소에는 180이 넘는 키에 맞게 굵직한 임팩트 있는 남자다운 큰 목소리인데도 그런 반전이 난을 더 애달게 한다. 그냥 이렇게라도 보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요. 미안합니다, 지안 씨. 나는 또 도돌이표를 돌린다. 신원망 타령을 한다. 왜 나는 그를 미리 만날 수 없었나? 왜 신은 나에게 안도감이라는 이름의 가짜를 먼저 던져주고 진짜 운명은 남의 남자가 된 뒤에야 보여주는 것일까? 나는 나를 에스코트하는 그의 젖은 어깨를 보며 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조울증을 앓다가 5년 전 단약을 했는데 철저하게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을 하지 않는다. 도저히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새벽 나만의 서재로 향해 글로 써 나의 마음을 녹여낸다. 내 마음속의 울화와 그를 향한 그리움을 타이핑으로써 태워버려 주마. 지아는 광기 어린 속도로 자판을 두드린다. 소설 속 주인공은 태준과 지안의 투영이다. 그는 쌍둥이의 아빠이고 나는 다른 남자의 아내다. 이 세상의 윤리와 사회의 시선은 우리 사이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 우리는 결코 서로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글 속에서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인다. 그래야만 다음 생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 메이퀸의 계절 전시장에 오후 나의 신작 발표 겸 북토크 현장에 태준이 가장 화려한 화환을 보내고 정작 본인은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독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나는 관객석 구석에 태준을 응시하며 제 소설 속 주인공은 말합니다. 이번 생에는 연이 닿지 않았으니 서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자고. 하지만 그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압니다. 슬픔의 포인트는 말하지 않아도 그는 나를 태양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신간에 대한 발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화환이 북콘서트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도윤도 이 사실을 의심조차 안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혹시 도윤에게 태준에게 내 북콘서트 이야기를 했느냐 물어보니 댕댕미 넘치는 악센트로 아니, 너가 말한 거 아니야? 그는 나와 아이컨택 후 아주 짧게 목례를 하고 전시장 밖으로 나간다. 나는 그 누구와도 살면서 아이컨택을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부모님들과도. 그와는 가능하다. 언제나 그렇듯 태준다운 행동이다. 앞으로도 그는 내 주변을 맴돌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님이라는 명분으로. 나는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평생을 슬퍼할 것이다. 전하지 못한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나는 오로지 작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를 향한 연설을 써내려갈 뿐이다. 신이여, 차라리 그를 내 기억 속에서 지워주소서.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워주소서. 나는 오피스텔 화려한 분수 조명이 보이는 오피스텔 탑층 흔들리자의 태준을 그리워한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스탠스는 침묵의 잔상이다. 나는 그냥 이것을 적당히 받아들이며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다. 그를 밀어내지도 애정은 없으나 안락한 방패 남편과의 관계도 깨지 않은 채 살기로 했다. 나는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유튜브 활동으로 가끔씩 광고주에게 연락이 온다. 이날도 오후에 호텔 로비에서 광고주를 만나기로 했다. 지아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로비 소파에 앉아 있다. 잠시 후 태준이 멀리서 걸어와 지안의 짐을 자연스럽게 낚아챈다. 재수 씨, 주차장까지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도윤이는 요즘 회사 상사들에게 세무조사 들어와 심하게 까이는 것 같아서 서류 확인하느라 못 올 것 같아요. 세무조사라는 게 회사의 명운이 걸리는 거죠? 잘 피해가야 할 텐데요. 역시 재수 씨는 지혜롭고 현명해요. 쌍둥이 엄마는 세무조사인데 뭐. 뭘 조사해? 이런 식이다 보니 답답하고. 아니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지밀히 주세요. 나는 익숙한 듯 짐을 맡기며 웃음을 흘린다. 40년 넘는 빅데이터는 이런 경우 화를 내거나 날라치기 한판이다. 태준은 어떻게 내 일정을 어느 루트로 하는 걸까?
어느 땐 도윤보다 더 잘한다. 이 남자의 마음은 무엇일까? 격정적인 거부는 오히려 미련의 반증일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태준의 넘치는 호의를 적당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에스코트는 내 고단한 일상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편리한 윤활유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저녁. 운전하는 도윤과 조수석에 나. 도윤은 세무조사는 무사히 비켜갔고 상사들과 라운딩이 잡혔다며 신이 나서 골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한다. 지안아, 오늘 형님이 챙겨준 와인 봤어?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래. 형님이 우리 사이 좋게 지내라고 신경 많이 써주시네. 그러게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내 곁에 남편 도윤. 그에게선 더 이상 설렘도 깊은 지적 교감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향한 나의 안락한 방패다. 작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혼자만의 세계를 지키기에 묻어나고 적당히 무관심한 이 남자는 최적의 환경이다. 나는 이 평화롭고 비겁한 안정을 깨트릴 생각이 없다. 태준의 밤의 서재에서는 자신의 책상 위에 지안의 신작 소설을 올려두고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지안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다. 오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준은 내 시야 안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다. 그가 쌍둥이의 아빠라는 사실, 내가 도윤의 아내라는 현실은 우리를 묶어주는 족쇄이자 동시에 선을 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다. 나의 새벽 작업실. 캐모마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 앞에 앉는다. 화면에는 다음 소설의 줄거리가 적혀 있다. 나는 현실과 타협했다. 불타는 사랑 대신 은은한 죄책감을, 파괴적인 진실 대신 고요한 거짓을 선택했다.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이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만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무표정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태준은 평생 나의 주변을 돌며 영원히 닿지 못할 그리움을 쌓아갈 것이고 나는 그의 친절을 우아하게 수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서로의 갈망을 먹고 자라는 한 편의 미완성 소설로 남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 강릉으로 셋이서 리조트와 캠핑을 가기로 했다. 테라스에서 도윤과 태준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지아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살짝 서늘한 미소를 짓는다. 너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듯 살아가야 한다던 다짐은 취소한다. 너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가장 완벽하게 너를 외면하며 이 비극적인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화창한 날씨와 대조되는 지안의 차가운 눈빛에서 화면은 블랙아웃된다. 나는 172cm의 커다란 신장 그리고 58kg의 탄탄한 몸매를 유지했다가 글래머가 되기 위해 60kg를 만들었다. 그는 나의 뮤즈이다. 아이는 가질 생각은 없다. 내 완벽한 비키니태를 보며 남편은 그냥 벽에 그린 명화처럼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지만 태준은 나를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의 의미는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관심이든 찬사든 관음증이든. 그가 나를 왜 좋아하나? 사실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으며 고백한 적도 없다. 처음엔 나 혼자 못 쏠려가 소설 쓰네. 나는 친구도 없기에 털어놓을 동성 친구도 없지만 털어놓은데도 보안 유지가 될 것인가? 익명의 커뮤에 도움을 구하고 싶진 않다. 내 소중한 이야기가 물고 뜯고 도끼병 공주병 소리에 난도질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면 되지 않을까? 맞다, 나는 못쏠 스타일 여성이다. 하지만 못쏠 스타일이라고 해서 남성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다만 망둥어 같은 부류의 매너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저급하고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저돌적인 민폐형 남성을 싫어하는 것뿐이다. 태준은 나에게 한 줄기 빛이다. 착각이라도 입 밖에 내뱉지 않으면 실패한 짝사랑이 아니다. 그는 가정의 울타리, 나도 나의 울타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사랑일 거라 생각하며 쌍둥이 엄마에게 죄책감보다는 너의 가정을 깰 맘은 추호도 없어. 걱정하지 마요, 쌍둥이 엄마. 나는 내 울타리가 깨지는 게 사랑보다 더 소중하니까.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연으로 구독자님들께 찾아가겠습니다.